우리 초5, 6 아이들 수학 공부는 안녕한가요? 초등수학에서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이 타이밍에 수학 공부하는 것을 점점 더 싫어하는 증상을 보인다거나 문제집 정답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 점수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인다 하면 한마디로 수학이 삐끗한다면 여기서 그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단쌤입니다. 어떤 문제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4가지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까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연상 능력을 체크해 보세요. 초등 5학년인데 연산 능력에 문제 있는 아이 거의 없지 않겠냐고요? 아니요. 이 문제는 사실상 고1까지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수의 범위와 대수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라 연산 단계가 추가되고 또 복잡해집니다. 초등 중학년까지는 원리를 자세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복잡한 계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 연산 단계를 제대로 밟아오지 않았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유일한 고민이 실수가 잦다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숙달, 정확도, 속도 훈련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등까지 그대로 학습하면 결국에는 연산이 문제풀이 마무리 단계에서 아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초5부터는 연산 원리에 대한 5개념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연산 학습 단계, 원리 이해, 숙달, 정확도, 속도 중 무엇 하나 생략하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 지금 이 타이밍에서 아이의 연산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푸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만의 논리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만약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는 꼭 어떤 학년이든 연산 단원을 처음 배울 때 반드시 원리부터 공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검 없이 쭉 가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연산에게 뒤통수를 맞을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요. 두 번째, 문제 분석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수학 문제를 풀 때 달려드는 아이를 경계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는 문제여서 보자마자 푸는 방법을 알 땐 오히려 칭찬해 주셔도 괜찮다고 했었죠. 암기가 아니라 저절로 떠올랐다면 그건 지금까지 학습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풀던 문제가 아니다,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일단 달려들긴 하는데 몇 초 고민하지도 않고 별표를 치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풀이를 향한 길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길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경로가 있죠. 그걸 우리는 풀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별표를 치고 넘어가는 문제가 많다면 이제부터는 못 풀어도 되니까 그 문제 위에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두 줄을 써보게 하세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답은 못 찾더라도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도 해설지를 보게 될 때 왜 못 풀었던 것인지, 내 생각이 왜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이미 써놓은 내 기록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동시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저절로 하게 되죠. 이런 습관은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빛을 발합니다. 반드시 체크 또 훈련시켜주세요. 세 번째, 어디까지 암기하는지를 체크하세요. 앞의 내용과 조금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푼 아이들일수록 문제의 풀이 과정을 암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저절로 떠올랐다.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문제만큼은 체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은 문제만 풀 수 있고 거의 같은 문제인데 숫자나 전개 방식을 조금 달리한 문제는 못 푼다. 이런 아이는 풀이 과정, 즉 논리 전개 과정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만 암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의 양과 난도가 높지 않아서 성실함으로 버텨진 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 성실함으로 모든 수학 공부 분량을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아이들의 한계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특히 중등 이후에 다수 등장하는 공식 암기도 공식을 전개하는 과정과 논리를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과정 중에 암기된 것이라면 좋은 거지만 결과물인 공식만 암기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시험지 받자마자 위에 써놓고 잊지 말아야 할 수준이라면 범위가 딱 정해진 내신은 그나마 효과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처럼 범위가 엄청 넓은 시험을 볼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전략이죠. 문제 달달 외우는 아이 꼭 경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서술형 문제 적응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제는 정말 미뤄왔던 서술형 문제 풀이를 해야만 하는 타이밍입니다. 비록 문제집에서 큰 비중은 아니어서 유야무야 그냥 안 하고 넘어왔던 아이라도 이 기회에 서술형 문제 잡고 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쓰는 수학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요. 수학 노트 풀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수학 공부할 때 노트 사용 안 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중고등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당장 중학교 올라가면 지필평가에서 선원수령 문제, 수행평가에서도 서술형 평가 보는 학교들 정말 많거든요. 초등 때부터 습관 안 된 아이들, 그때 가서 대비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수학 공부만 할 건가요? 서술형 풀이 연습 따로 시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럴 여유 없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지금 하셔야 돼요. 저도 안 되는 아이를 무조건 훈련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연습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아이들이 풀고 있는 각 문제집에서 서술형 문제들만이라도 꼭 노트에 풀게 하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이번에는 뿌리를 좀 뽑겠다 하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서술형 대비 문제집 한 권 풀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집은 문제들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따로 노트에 안 풀고 문제집에 풀어도 돼서 아이들에게 노트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이 문제들을 계속 빼놓고 미뤄두기만 하면 초등 고학년 때부터 수학 삐끗합니다.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닌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수학 공부 자체가 싫어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삐끗 포인트와 포인트별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 5, 6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준비하면 더 좋은 것들입니다. 혹시 4학년 이하 학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주세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 말을 좀 잘 들을 때이고 점점 완성도를 높여갈 시간이 충분하니까 앞으로 수학에서 삐끗할 일이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5, 6학년 영어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를 꼭 체크해 보시고 또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임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5, 6학년이죠. 이전 시기까지 잘 해왔더라도 이때 잘못하게 되면 그간의 노력이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던 아이도 대개 이 시기부터 영어가 싫어지거나 어렵게 느껴서 부담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죠. 5, 6학년 시기에 영어 공부를 현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한 우물만 파면 안 된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각 영역의 공부를 골고루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주구장창 리딩만 판다든지 회화에만 집중한다든지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는 꼭 중학생이 되는 중요 시기입니다. 수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요. 영어만 공부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역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리딩은 픽션 위주보다는 non-fiction 글도 읽어줘야 하고요. 텍스트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글밥의 양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적게 읽더라도 좀 더 어려운 글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단어 어휘 학습을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하죠. 읽던 글에서 모르는 단어를 발췌하는 식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아이 수준에 맞는 영단어 교재로 공부해야만 빈 구멍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읽기를 위한 문법 구문학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문장을 잘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공부입니다. 하기 싫고 어렵고 또 당장 시험이 없다고 문법 구문 공부를 미루기만 하면 중학생 때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또한 문법 구문 공부는 쓰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영어 시험, 선원 수령 및 수행평가 대비를 위한 라이팅 학습이 이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하죠. 그러니 문법 교재나 학원 커리를 고를 때 쓰기가 강조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준, 진도, 분량, 점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영어에서는 학교 학년이 아니라 영어 학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요. 아이마다 학력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 바로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요시기라 하더라도,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준 및 진도는 절대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가 초 5, 6학년 시기에 마음이 점점 다급해지시는 학부모님들이 선택하는 악수가 바로 빡센 학원에 집어넣는 것인데요. 이때 오히려 영어가 망가지는 아이가 정말 많습니다. 그나마 해오던 영어마저도 이젠 싫어지고 더 자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시기에 문법 공부는 아주 섬세하게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영문법 공부 시작점에 대한 디테일한 기준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급하다고 많이 시키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하지도 못하고요. 그나마 해오던 아이들도 이때 잘못하면 영어 학습 습관이 오히려 망가지게 됩니다. 학년 하나 올라간다고 갑자기 영어 학습 능력이 급성장하지 않으니까요. 두 가지 실천 키워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80%. 늦은 아이라도 역전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 매일과 80% 전략인데요. 언어인 영어의 최고 학습 효율은 적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80%의 의미는 적응되기 전까지는 공부량을 오히려 늘리지 말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80%만 하도록 코칭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2회, 3회가 아닌 매일 학습 습관을 만드는 거죠. 분량이 부담이 없으니 시작이 되고 또 매일 누적 반복이 되는 공부 계획이니 6개월, 1년이 지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마음은 급해도 5, 6학년의 영어 공부는 섬세하게 아이 수준에 맞춰 접근하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대 상황이죠. 아직 느긋한 경우입니다. 교과서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입니다. 초등 영어, 특히 엄마표 영어를 하는 경우에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 때는 제대로 된 테스트를 받아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교과서 정도로 잡고 아이가 곧잘 따라가면 뭐 괜찮구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 됩니다. 교과서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당 학년 기준으로 가장 쉬운 교재가 바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양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재지만 매우 부족한 분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영어에 충분한 인풋을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내용 또한 파편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휘학습이나 구문 문법 공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5, 6학년 시기에는 중1, 2학년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곧 닥칠 현실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기의 영어 공부 기준은 리딩이든 어휘든 문법이든 목적과 방향성을 중1, 2로 잡아주세요. 중1 기출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어 테스트 사이트 8개를 소개하는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등이지만 마냥 초등이라고만 볼 수 없는 나이 5, 6학년. 이때는 본격적인 학습과 그간의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중등으로 넘어가기 전으로 누구나 겪는 시기이지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 중고등 때 아이의 성적이 판가름납니다. 오늘은 초등 5, 6학년 학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집엔 옆집 아이가 산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마다의 학습 역량, 성향, 기질이 다른 만큼 똑같이 1% 성공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부모님들 또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아이를 명문대에 보낸 선배님에게 물어봐도 모두 다른 답변을 듣게 되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깨달았던 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로 아이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 기본적인 마인드란 바로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성향, 기질 및 장단점을 메타인지하는 것이었는데요. 단적으로 단원평가가 계속 100점이고 문제집도 꾸준히 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따로 단원평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어쩔 땐 90점, 어쩔 땐 40점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보며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시는 모습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이니 객관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방법도 잘 모르시고요. 특히나 부모님 자신에게서 부족했던 모습을 아이에게서 그대로 발견하거나 나는 잘했는데 아이는 못하는 여러 상황을 보다 보면 답답하고 때로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일부 과목이라도 학습 지도를 하는 티칭맘, 티칭데디인 경우에 아이의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이나 실수 때문에 결국에는 폭발해서 아이의 장점도 그간의 성과도 모두 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든 다각도의 원인 분석 뒤에 올바른 방향성을 수립하고 전략을 짤 수 있는 법입니다. 아이들의 공부 또한 대입이라는 그리고 그 이후의 진로라는 명확한 목적성이 있는 것임에도 대부분 감정에 휩싸여서 아이의 공부 정서를 망치고 그때그때 땜빵씩 국소적인 처방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아이가 초5, 초6이라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이를 바라보세요. 이 객관적이라는 것의 기준은 아이의 실력, 성향, 기질, 강점, 약점,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공부 습관과 공부법 전반에 걸친 것이어야 합니다. 생각은 쉬운데 마음먹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우선 우리 아이를 옆집 아이 보듯이 감정을 최대한 내려놓고 어느 정도는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이게 되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교육관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 채널을 포함해 유튜브에도 참 많은 교육 채널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서도 많이 출간되고 있죠. 예전에는 교육 정보를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엄마들 사이에서의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너무 많은 교육 정보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교육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1% 아이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교육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자식을 알라. 즉,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교육 정보를 듣고도 우리 아이에게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골라낼 수 있고 또 맞게 변형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수학 개념학습법으로 강조하는 백지 테스트도 백지에 아는 것을 모두 쓰는 아웃풋 활동이 기본이지만 쓰기가 죽기보다 싫은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백지 테스트에 힌트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는 것을 모두 쏟아내는 행위라는 본질을 이용해서 쓰기를 거부하는 아이라면 말로 하도록 또는 그림으로 그리도록 또는 문제 풀 때마다 각 문제 위에 아는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 등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지 테스트 공부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이도 별 거부감 없이 따라 결국엔 기대만큼 효과를 볼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교육 정보가 쏟아져도 또 주변맘이나 일부 사교육에서 불안을 조장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조언을 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이의 공부도 훨씬 안정되죠. 요즘은 초1만 해도 엄마가 아빠가 자녀 교육서를 읽고 있으면 그거 읽고 나 공부시키려고 하기만 해봐 라고 아이가 당돌하게 경고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눈치가 빠삭하거든요. 공부 효율을 높이고 좀 더 맞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이해되고 또 맞는 마음가짐이지만 이제는 아이를 제대로 파악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교육관의 방향성도 잡아야만 할 때입니다. 세 번째, 교육제도와 입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입시요? 대입이라면 아직도 6, 7년이나 남았는걸요?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아이가 초6이라면 초1 입학부터 지금까지만큼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갈 나이가 됩니다. 게다가 대입이 고3 때 바짝 신경 쓴다고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09년생 이후의 아이들은 고교학점제 세대인데요. 고등학교 선택이 대학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거예요. 즉, 고입을 생각할 중3까지 불과 3,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습 방향성은 진로와 입시 목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입시가 복잡할수록 개개인, 아이나 학부모님이 미리부터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부터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초5, 6부터 중등, 고1, 2에 어떤 것들을 잘 챙기고 넘어가야 하는지 등 긴 안목의 로드맵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복잡 단안한 교육제도와 입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 낭비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특히 초5부터는 아이의 초등 공부를 마무리하고 중등을 대비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평소보다 할 일과 공부가 두세 배는 늘어나는 느낌이죠.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초등 고학년 시기 아이 공부를 위해 부모님들이 다른 것들보다 우선해서 가장 챙겨주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의 멘탈 관리입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의 공부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말들 중 이런 말이 있죠. 어릴 때부터 달린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 때 반드시 번아웃이 온다. 이 말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우리 아이는 아니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그럴까봐 안 시켰다는 초등 고학년 때까지 공부 안 시킨 엄마들의 핑계 아닌가요? 라며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시기를 보내고 나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라고 공감하시는 선배 엄마들도 많으신데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초9부터 중등에 이르기까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초저 때부터 열심히 엄마표든 학원이든 해온 아이라면 그런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또 점점 아이들의 번아웃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도 최근의 특징입니다. 초고가 뭐예요? 초1, 2부터 번아웃이 오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사람이라면 계속 전력 질주하는 공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쉬는 시간, 즉 숨통이 트이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 수는 없지만 싫어도 해야 하는 이유 또는 해야 하는 정도를 알아야 그나마도 참고할 수 있는데, 초등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또 설명해야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엄마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 것 같으니까 빈 시간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보내게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촘촘하게 아이 스케줄에 넣게 되는데요. 엄마의 욕심 때문에 빡빡한 스케줄에 쳇바퀴 같은 끝이 없는 공부를 하게 되는 아이는 번아웃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버티는 아이가 있고요. 누리 멘탈이라 조금만 해도 와사삭 깨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좋은 것도 아이 봐가면서 에바에 라는 진리를 우선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초등 저학년은 사실 번아웃에 빠진 멘탈 회복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일단은 다 멈추는 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좀 덜하신 시기니까요. 아이와 같이 교감하면서 많이 놀아주고 아이의 마음이 회복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전보다는 훨씬 적은 강도의 공부를 조금씩 시도하며 아이의 정서 회복을 도우시면 돼요. 물론 인내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죠. 하지만 저학년에 나타나는 번아웃에 비해서 초고의 번아웃은 사춘기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친구들과의 상대적 비교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심각합니다. 이때 제대로 만져주지 못하며 공부를 완전히 놓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멘탈 교정 중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일단은 그동안 해왔던 공부 방법과 양이 적절한지 아이와 함께 되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절대로 하기 싫다는 건 그만두게 할 수 없다면 우회하는 방법으로 타협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집 풀기가 너무 싫다면 연산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해가 안 간다는 거,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다는 것들은 조금 쉬운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문제집, 인강 등의 공부 도구와 방법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별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좌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원래 못하니까, 나는 잘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은 번아웃의 구렁텅이에서 아이를 절대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이것도 못하면 큰일인데 와 같은 비교의 말, 아이의 현재 상황을 비관하는 말 등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내면서 작은 성취를 느끼며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건 진짜로 어려운 것을 해서 그런 거야. 공부 방법이 잘못됐던 거야. 나 머리 나쁜 거 아니구나.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 연산학습지를 그만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때에 따라서는 수학 공부에 좌절을 느끼는 아이에게, 번아웃이 된 아이에게 하루 2장 연산학습지만 시키셔도 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초등 고학년이 중등 대비로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수학의 기본인 연산 능력만 갖추고 있어도 아이가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걸 기초 삼아 딛고 일어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과목 공부도 하기 싫다는 아이에게 그럼 각 과목 관련 추리, 퍼즐, 만화 같은 우리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라도 푹 빠져서 해보면 어떨까로 타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도구들이 재미 요소가 많이 담겨서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요즘 학습 만화, 각종 도구들, 사이트들 정말 잘 만들어진 것들도 많고요. 그렇게 읽은 재미있게 논 내용들을 배경지식 삼아 그 다음 공부를 할 때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필요 없는 활동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는 없습니다. 순서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중요한 부분이라면 12년 공부를 하는 와중에 다시 다룰 기회가 분명히 있고 시기를 놓쳤더라도 추천 방법보다는 80% 완성도일지언정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방법도 존재하니까 지금 잠깐 쉰다고, 지금 잠깐 천천히 한다고 너무 조바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가 재미없고 힘들기만 하는 순간 번아웃이 시작돼요. 공부 재미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공부 과정 중에 생긴 성취감, 자신감이 쌓이면 본인이 성장하는 레벨업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번아웃 없이 아이 스스로 쫙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아이가 번아웃 온 이유를 같이 살펴봐주고 공부할 게 많아서 어려워서 그냥 왜 하는지 몰라서 등 이유에 맞는 방법들, 대안, 타협 같은 것들을 통해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는 응원의 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아이만 보세요. 아이도 외부에 나가서 얼마든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우리 아이를 남들의 기준에 맞춰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충분히 둥가둥가 해주셔도 외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위치를 알 수밖에 없는 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초등 고학년 시기가 지나면 아이의 공부 내용이나 방법 자체에 부모님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는 있죠. 무언가를 시키고 이끈다는 마음보다는 소통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잘 알고 아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손을 내밀 때 아이의 손을 잡고 허들을 같이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결국 아이가 자발적으로 우러난 공부 마음이 지속되어야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조금은 기특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요?